서울 한복판 11월의 새벽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국방부 청사 앞 광장을 가로질러 지나갈 때 그 바람 속에는 유독 날카롭고 쓸쓸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냄새, 오래된 권력의 냄새,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골마온 상처의 냄새. 광장 한편에는 이른 새벽부터 취재 차량과 방송국 중계차들이 겹겹이 늘어서 있었고, 삼엄하게 경비를 서던 의장대 병사들은 평소와 다른 공기를 감지했는지 저마다 미간을 찌푸린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만큼은 차가운 공기가 먼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청사 정문을 향해 걸어오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검정 코트 깃을 세운 채 뚜벅뚜벅 흔들림 하나 없이 걸어오는 그 여자는 얼핏 보면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체구도 특별히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어떤 거대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하고도 무거운 고요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낮은 채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 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오랜 시간 감정을 갈아 만든 차가운 결의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경호원 둘이 앞을 막았습니다. 멈추십시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트 안에서 천천히 손을 꺼내 가죽 케이스를 펼쳐 내밀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오서진입니다.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말끝이 떨리지 않았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의 시선이 신분증과 그녀의 얼굴 사이를 오가며 잠깐 멈췄습니다. 뒤쪽에 있던 중년의 팀장급 경호원이 다가서며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용건으로? 강무혁 장관님 계십니까? 그 이름 석자를 뱉는 순간 수사관 오서진의 턱이 아주 미세하게 눈치채기 힘들 만큼 작게 떨렸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경호원은 즉각 이어폰에 손을 대며 내부의 보고를 시작했고 광장 저편에서 대기하던 취재진들이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플래시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순식간에 수십 개가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3분 후 청사 내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무혁?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재임 6년. 군 출신의 강경파로 알려진 그는 정치권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고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불굴, 원칙, 철의 장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카락과 굳게 다문 입술이 오랫동안 권력의 자리에 있어온 사람 특유의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강무혁이 외투를 걸친 채 나타났고 뒤를 따르는 수행비서와 보좌관들이 눈에 띄게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광장에 모인 카메라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서진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무혁의 눈이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굳이 흔들렸다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만큼
작은 흔들림이었지만 20년 동안 사람의 감정을 읽어온 수사관 오서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 안에 무언가가 깊은 곳에서 움직였지만 서진은 그 감정을 즉시 오래 익힌 방식으로 눌러 담았습니다. 강무혁 장관님, 서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장관님께 국방 예산 불법 전용 및 방산 비리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주변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서진의 뒤편에서 정장 차림의 수사관 6명이 조용히 걸어 나오며 위치를 잡았습니다. 보좌관들은 말을 잃었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는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강무혁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고 평온한 시선으로 긴 세월을 권좌에서 버텨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여유를 얼굴에 깔고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서진입니다.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무혁의 얼굴에서 그 여유가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그 표정이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오서진, 진. 그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코트깃 아래로 살짝 드러난 서진의 목덜미, 그 위에 가느다란 은빛 체인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별 모양의 펜던트, 어린 시절의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수십 년은 된 듯한 형태. 그것을 본 순간 강무혁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어느 기자도, 어느 경호원도, 어느 보좌관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20년 전 이 남자가 세상에서 지워버린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러 온 형사라는 것을. 서진은 호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스테인리스 금속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낮고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장관님, 저항하시면 공무집행 방해가 추가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강무혁은 한 발짝 물러서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수없이 읊어댔던 불굴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새벽만큼은 그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오서진은 서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의 오서진이 있기까지 그녀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 서울 변두리의 낡고 축축한 어느 골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길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반지하 3평짜리 방 하나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15살의 오서진과 그녀의 어머니 이순옥. 그 두 사람이 전부인 세상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서진의 기억 속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있었지만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서진도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순옥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매일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낡은 솜니불에서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날 때마다 서진은 잠에서 깼지만 깬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방 안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소리, 어머니가 수도꼭지를 틀어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하는 소리, 낡은 점퍼 지퍼를 잠그는 소리. 서진은 그 소리들을 눈을 감은 채 하나하나 들으며 새벽을 견뎠습니다. 이순옥의 일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새벽에는 인근 전통시장의 생선 가게에서 좌판을 펴는 것을 도왔고, 낮에는 주택가를 돌며 폐지와 고철을 모았으며, 저녁이면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합쳐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월세 25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것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순옥은 반찬을 아꼈고 쌀을 아꼈고 연탄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학용품을 아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미술 준비물 목록이 나오는 날이면 이순옥은 서진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방 한켠의 작은 깡통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꺼내 세고 또 세었습니다. 서진은 자는 척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돈을 받을 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 미술 준비물 없어도 돼. 친구한테 빌리면 되거든. 무슨 소리야? 받아. 이순옥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붙일 틈을 주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돈을 받고 고맙다는 말 대신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진이 처음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16살 때였습니다. 그해 봄 학교 가는 길에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담장 안쪽에서 울음소리 같기도 신음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났고,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이웃집 아주머니의 팔목을 붙잡고 무언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에는 이미 체념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요. 뭐 하는 거예요? 남자가 돌아봤고 서진의 눈을 마주쳤고, 그 뒤 벌어진 일들은 서진이 평생 잊지 못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남자는 끌려갔고 아주머니는 울면서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그날 밤 서진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이 목소리 하나로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 감각이 16살의 가슴 속에 불씨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던 해 이순옥이 쓰러졌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길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연락을 받고 달려간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한 상태이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진의 머릿속은 이미 돈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혼자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깡통 안에 돈을 꺼내 세었습니다. 22만 원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돈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때 이미 울음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서진은 뛰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전단지, 배포, 주말 공사 현장 허드레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일하러 갔고 일이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 곁에 앉아 교과서를 폈습니다. 이순옥은 딸의 눈 밑에 새까만 다크서클이 번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이 깊어 서진이 교과서에 얼굴을 묻고 스르르 잠들면 마른 손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쓸어내렸습니다. 서진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서진은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이 서진의 얼굴이었고 이순옥은 그날 처음으로 딸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서울의 낮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고 서진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경찰이 된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순옥처럼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들을 위해. 그로부터 15년 후 오서진은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강력계 형사로 시작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직하며 수사관으로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사건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의 별명은 철침이었습니다. 한번 박히면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된 것은 세상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녀는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머니 이순옥이 왜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아왔는지. 단서는 단 하나였습니다. 목에 걸린 낡은 별 모양 펜던트. 어머니가 이것만큼은 절대 팔지 말라고 했던, 아무리 어렵던 시절에도 깡통 안에 넣어두지 않았던 그것. 서진이 3살 때 누군가가 걸어주었다는 그 펜던트. 이순옥은 그것의 출처를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서진은 모른 척 수십 번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0년의 수사 끝에 서진은 그 펜던트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주인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에서 수갑을 받으러. 서진은 수사관 자격증을 처음 받던 날 밤 반지하 방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아빠가 있어? 이순옥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어. 어디 있어? 모르겠다. 그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서진은 알았습니다. 이순옥의 눈이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른다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알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하지만 그날 이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거창한 예고도 없이, 특별한 징조도 없이, 그저 어느 날 오후 아무렇지 않은 일상의 한가운데로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한참 뒤에야
그 순간이 얼마나 결정적인 것이었는지를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서진에게 그 순간은 4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서진은 야근 중이었습니다. 공수처 사무실은 자정이 넘어서도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많았고 그날도 서진의 자리에는 서류 더미가 허리 높이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활자를 들여다보다 보면 눈이 뻑뻑해지고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는데 서진은 그런 날에도 자리를 먼저 뜨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료 수사관 박현수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이거 봤어요? 오늘 제보 들어온 거. 서진은 파일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손만 뻗었습니다. 어디서요? 익명이요. 그런데 내용이 좀 심상치 않아요. 그제야 서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박현수가 건네는 출력물을 받았습니다. A사 2장 분량이었습니다. 제목도 없었고 발신인도 없었습니다. 문장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던 것을 마침내 뱉어낸 사람처럼 감정의 흔적이 모두 거친 채 사실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부 특수작전 예산 중 약 470억 원이 실제 훈련 용도가 아닌 민간 방산업체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음. 해당 업체의 실질 소유자는 강무혁 장관의 천함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자는 강무혁 본인으로 추정됨. 관련 내부 결제 문서 사본 첨부. 서진은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아주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씹듯이 읽었습니다. 강무혁? 그 이름을 눈으로 따라가는 순간 서진의 심장이 이상한 리듬으로 뛰었습니다. 수사관으로서의 촉이었는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그 이름 주변을 맴돌던 어떤 오래된 감각이었는지 서진 자신도 그 순간에는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첨부 파일은요. USB에 담겨서 봉투에 같이 들어왔어요. 내부 결제 문서 스캔본이랑 계좌 이체 내역 일부.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석팀 깨우세요. 오늘 밤 안에 진위 확인해야 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강무혁이라는 이름과 처음 마주친 것은 그 제보가 들어오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3년 전 그녀가 아직 강력계 형사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겨울 서진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절도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고가 주택가를 노린 절도범이 5군데를 털었고 피해액도 수사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그 사건에 특별히 공을 들였던 이유는 피해자 중 한 명 때문이었습니다. 72살의 독거노인 최병순 할아버지. 마포구 낡은 연립주택 반지하에 사는 최 씨는 절도범에게 평생 모은 현금 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진이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할아버지는 경찰에게 미안하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신고해서 죄송합니다. 경찰관님도 바쁘실 텐데. 서진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세상.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할아버지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는지를 서진은 그 한 문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퇴근길마다 최 씨의 집을 들렀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방문이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는 식으로. 할아버지는 처음에 어리둥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진이 오는 것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좁고 낡은 그 방에서 할아버지가 끓여주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경찰관님한테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과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방부 납품업체에서 격리로 일했거든요. 20년 전 얘긴데 그때 장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제가 그때는 뭔지도 몰랐고 무서워서 그냥 덮어뒀어요. 근데 요즘 뉴스 보면서 이게 혹시 관련이 있을까 해서 서진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손때 묻은 수첩 안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계좌번호의 일부. 20년 전의 손글씨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서진은 그 숫자들을 훑어 내려가다가 멈췄습니다. 계좌번호 끝자리 패턴이 낯이 익었습니다. 오래전 다른 사건 수사 도중 스쳐 지나간 적 있던 번호였습니다. 당시에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덮어두었던 것이었는데 그 낡은 수첩 안에서 다시 마주치는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맞물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강무역을 향한 수사의 실타래를 본격적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강무역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 출신의 실세였고 정치권에 촘촘하게 뿌리를 내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변호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가 관련된 사건은 번번이 수사 초입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전임 수사관 2명이 강무역 관련 사건을 맡았다가 각각 좌천되거나 사직했다는 소문이 공수처 안에서 조용히 돌았습니다. 서진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사람이었으므로. 하지만 두려움보다 오래되고 깊은 무언가가 서진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진실에 대한 의무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순옥이 평생 반지하에서 연탄을 아끼며 살아온 이유, 그것이 단지 가난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오래된 의심, 그 의심이 서진으로 하여금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사는 2년이 걸렸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무너지면 다시 모으고 또 무너지면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보자를 보호하고 회계 기록을 추적하고 계좌 흐름을 역추적했습니다. 서진은 그 과정에서 밥을 굶은 날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미행을 당한 날도 있었으며 알 수 없는 번호로 협박 문자를 받은 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진은 목의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차갑고 작은 별 모양의 금속이 손바닥 안에서 체온을 얻어 따뜻해질 때까지 그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방산업체 자금 흐름의 최종 도착지. 그것이 강무역의 실명으로 연결되는 순간 서진은 오랫동안 숨을 참았다가 내쉬듯 아주 천천히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됐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진은 몰랐습니다. 강무혁의 이름을 처음 서류에서 마주쳤던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수사는 단순한 비리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20년 동안 뒤틀려온 한 가족의 역사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으러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병순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 그 안에 적힌 계좌 번호들 중 하나가 사실은 이순옥의 이름으로 개설된 적 있는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개설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지된 계좌. 그 계좌로 단 한 번 거액의 돈이 들어왔다가 같은 날 전액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순옥이 반지하 방에서 평생 폐지를 줍던 바로 그 애였습니다. 서진은 그 기록을 보면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받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부 돌려보냈다는 것을 서진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도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이순옥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빚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딸과 함께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손에서 오는 것은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진의 눈에 처음으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딱 한 번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강무혁은 수갑을 차지 않았으니까. 진실은 언제나 가장 단단한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일수록 터지는 순간의 힘은 더 크고 더 깊습니다. 누군가의 일생이 걸려있는 진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리를 내며 무너집니다. 강무혁이 그것을 알게 되는 데는 공수처 조사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딱 1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사실은 좁았습니다. 사방이 회색 콘크리트 벽이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어디에도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무혁은 평생 장관실의 넓은 가죽 의자에 앉아온 사람이었고 이 좁고 차가운 방은 그에게 모욕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들어섰을 때 강무혁은 변호인을 양옆에 두고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 굳게 담은 입술, 정면을 응시하는 눈. 수십 년간 권력의 자리에서 단련된 사람 특유의 방어막이 그의 온몸에 두껍게 쳐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서류를 강무혁 앞으로 밀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방부 특수훈련 예산 명목으로 집행된 금액 중 총 473억 2천만 원이 실제 훈련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은 민간 방산업체 4곳에 분산 이체되었으며 업체들의 실질 운영 주체는 장관님과 직접 연결됩니다. 강무혁의 변호인이 즉각 끼어들었습니다. 수사관님, 그것은 아직 추정에 불과합니다. 실질 소유자에 대한 입증 없이는. 서진은 변호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강무혁만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다음 서류가 밀려왔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빼곡하게 나열된 숫자들 중에서 서진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줄들을 짚었습니다.
이 계좌의 최종 수혜자를 추적했습니다. 세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달한 곳은 장관님 명의의 홍콩 법인입니다. 계좌 개설 당시 사용된 서명과 여권 사본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무혁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손 검지가 테이블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규칙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오래 법정에 선 사람이 감정을 억누를 때 나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꺼낸 것은 작은 USB 드라이브였습니다. 그것을 테이블 위 노트북에 꽂자 화면에 음성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내부 감사 보고서를 수정한 전 국방부 회계 담당관의 진술입니다. 녹취 기간은 총 6시간. 그중 일부를 들으시겠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무혁이 처음으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충분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발을 바라본 순간이었습니다. 조사가 2시간 가까이 이어지던 중 잠시 휴식이 선언되었습니다. 변호인들이 강무혁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진은 조사실 밖 복도에 나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복도 창문 너머 서울의 낮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려왔습니다. 2년의 수사, 수십 번의 좌절, 수백 장의 서류. 그 모든 것이 이 방, 이 테이블, 이 순간을 향해 나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앞에 서 있으니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자꾸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무혁의 눈, 조사실에서 서진을 바라보던 그 눈, 분노도 당혹감도 억울함도 아닌 무언가 전혀 다른 감정이 아주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수사관으로서 수천 명의 눈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강무혁의 눈에서 읽힌 그것은 처음 보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잃어버린 무언가를 마침내 찾은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서진은 그 생각을 즉시 지원했습니다. 착각이라고,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수사관은 감정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단속하며 다시 조사실 문에 손을 얹었을 때 안에서 변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 상황에서 협조하시는 게. 그리고 강무혁의 목소리, 낮고 무겁고 오래 침묵해온 사람의 목소리로. 그 형사 이름이 오서진이라고 했나? 짧은 침묵. 오서진. 어머니 성함이 이순옥이고 서진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굳었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진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수사관 오서진, 모친 이순옥으로 확인됩니다. 보좌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강무혁의 침묵은 아주 길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무혁이 서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인도 보좌관도 아닌
오직 서진을 향해서 잠깐 저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인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원칙에 어긋난다고 기록이 남지 않는 단독 면담은 있을 수 없다고 서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 변호인들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형광등 빛만이 두 사람 위로 쏟아졌습니다. 강무혁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말없이 서진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게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서진 씨 목에 걸린 거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명령도 질문도 아닌 무언가를 확인하는 목소리.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별 모양 펜던트 어디서 났습니까? 순간 서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의 얼굴로 냉정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수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강무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가에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으로 불리던 남자의 눈가에 아주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번졌습니다. 그 펜던트는 제가 만든 겁니다. 서진의 표정이 그 순간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군 장교 시절 젊었을 때 직접 은을 녹여 만들었어요. 서투른 솜씨라 별 모양이 삐뚤어요. 오른쪽 꼭지점이 조금 짧습니다. 서진의 손이 무의식 중에 펜던트로 갔습니다. 오른쪽 꼭지점, 언제나 조금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별인데 왜 한쪽이 짧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어머니는 그게 이 별의 개성이라고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걸 당신 어머니에게, 이순옥 씨에게 줬습니다.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 조사실 안에 침묵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입니다.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아주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무혁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20년의 시간이 고요하게, 그러나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생각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반지하 방의 새벽 4시, 어머니의 거친 손, 깡통 안에 꼬깃 탄 지폐들, 병원 회복실에서 소리 없이 울던 이순옥의 얼굴, 그리고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던 그 오랜 침묵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무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든 아니든 이 수사는 끝까지 진행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동정도 이해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에게 그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강무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은 채로 그의 굽고 넓은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세상을 향해 세워두었던 무언가가 이 좁고 차가운 조사실 안에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까지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 돌려보냈어요. 침묵. 당신이 보낸 돈, 받은 날 전액 돌려보냈어요.
그날 어머니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강무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2,000원이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변호인들이 대기하다가 달려왔지만 서진의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무언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 같은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찬물을 틀었습니다.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얼굴에 뿌렸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는데 울기 직전의 눈이었습니다. 서진은 펜던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오른쪽 꼭지점이 조금 짧은 삐뚤어진 별 하나. 그것을 손바닥 안에서 꼭 쥐고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수를 마치고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코트깃을 바로 세웠습니다. 조사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사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와르르 쏟아지는 무너짐이 있고 오랫동안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속이 비어가다가 어느 날 아주 조용히 주저앉는 무너짐이 있습니다. 강무혁의 것은 후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사실에서 오서진과 마주 앉은 그날 이후 그의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짐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바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서진이 조사실을 나온 다음 날 아침 공수처 기자실에 익명의 제보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산 비리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강무혁이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저지른 또 다른 사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 납품 비리에 관여한 민간인들의 수사를 외압으로 무마시킨 정황, 자신에게 불리한 내부 감사를 앞두고 감사관을 지방오지로 전보시킨 인사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12년 전 한 내부 고발자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재수사를 막기 위해 당시 경찰청 수뇌부에 전화한 통화 기록 사본. 제보자는 끝내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일의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 그것이 국방부 내부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강무혁의 그늘 아래 눌려 지내던 누군가가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한 명이 움직이자 그 다음은 빨랐습니다. 이틀 뒤 강무혁의 전 비서실장이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손이 떨렸고 말을 시작할 때마다 잠시 멈췄습니다. 수십 년을 강무혁의 옆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복잡한 표정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지시를 받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 진술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폭발했습니다. 방송사마다 속보 자막이 쉬지 않고 흘렀고 포털 메인 화면은 강무혁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전직 장관의 구속, 방산 비리 473억, 내부 고발자 사망 사건 연루 의혹, 20년의 비리 사슬,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댓글 창을 열었고 화면을 공유했고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무혁의 지지자들은 처음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주변에서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 그의 이름 아래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방어막을 치고 나섰습니다. 언론을 통해 의혹을 부인했고 서진의 수사 방식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홍콩 법인 계좌의 실거래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나흘째에는 방산업체 내부 회계 담당자가 추가로 자진 출두했습니다. 닷새째에는 강무혁의 처남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끌려 나오는 처남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 그 영상이 전국에 퍼지는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무혁을 둘러싼 카르텔이 한 가닥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서진은 사무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동료들이 흥분하고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수사처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 차는 동안에도 서진의 자리는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들어오는 제보 파일을 검토했고 추가 진술 내용을 정리했으며 다음 조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머리가 바빴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가슴의 한 구석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동료 박현수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오늘 뉴스 봤어요? 처남까지 잡혔어요.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서진은 파일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끝나야 끝난 거예요. 그래도 기분이 좀 어때요? 2년을 매달렸던 사건인데. 서진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기분. 2년을 달려온 자리에서 맞이한 이 순간의 기분이 어떤지를 서진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시원해야 하는 자리에 시원함이 없었고 뿌듯해야 하는 자리에 뿌듯함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에 무언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 차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서진은 그렇게만 말하고 다시 파일로 눈을 내렸습니다. 강무혁에 대한 두 번째 조사는 일주일 후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변호인단의 규모가 줄어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방어막도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쏟아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내리려는 본능이 작동한 것인지 어제까지 강무혁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던 사람들이 하나둘 조용해졌습니다. 강무혁은 조사실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변호인 없이, 보좌관 없이, 처음으로. 그것이 서진에게는 가장 큰 변화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옆에 두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파일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무혁의 얼굴은 일주일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전보다 더 하얗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도 오히려 더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래 흐렸던 물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할 때처럼. 추가 진술을 하겠습니다. 강무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서진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강무혁은 그날 2시간 동안 말했습니다. 방산 비리의 시작, 자금 흐름의 경로, 관여한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12년 전 내부 고발자 사건.
그 사람이 사고로 사망하기 직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말하는 강무혁의 목소리는 중간에 한 번, 딱 한 번 작게 갈라졌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품어온 분노가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분노 옆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감정이 나란히 자라나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서진은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강무혁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되던 날 저녁, 서진은 퇴근길에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달렸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가로등 불빛이 강물 위에 길게 늘어지는 길을 따라 오래도록 달렸습니다. 그러다 차를 세웠습니다. 강변 주차장이었습니다. 엔진을 끄고 시트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차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그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닦지 않았습니다. 닦아야 할 이유를 몰랐습니다. 슬픈 것인지 다행인 것인지 억울한 것인지 서진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섞인 20년치의 것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진은 전화를 꺼냈습니다. 이순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밥은 먹었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진의 목구멍이 조여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에도 첫마디가 언제나 밥은 먹었냐는 사람. 수십 년을 그 질문 하나로 딸을 맞이해온 사람. 응, 먹었어. 엄마는? 나야 먹었지.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서진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니, 그냥 듣고 싶어서. 수화기 너머에서 이순옥이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오랜 세월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4글자가 오서진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강무혁은 무너졌습니다. 그를 둘러싼 카르텔도 무너졌습니다. 20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이 한 수사관의 2년치 집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였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무언가를 다시 쌓아 올리는 일. 그것이 서진과 이순옥 그리고 강무혁 사이에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비밀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깊이 묻혀 있어도 반드시 처음 묻힌 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온도와 냄새와 빛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기로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 있습니다. 이순옥의 비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것에도 시작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서울이 지금보다 훨씬 작고 어수선했던 그 시절로. 이순옥이 강무혁을 처음 만난 것은 24살 때였습니다. 그때 이순옥은 서울 은평구의 작은 인쇄소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못한 채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 올라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손이 빠르고 꼼꼼했으며 숫자에 밝았습니다.
사장은 그녀를 아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강무혁은 당시 육군 중이었습니다. 인쇄소 근처에 있는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었고 부대 행사 현수막 제작을 맡기러 인쇄소에 들른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제복을 입고 있었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이순옥은 그를 보고 특별히 설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무혁이 그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현수막을 찾으러 왔다고 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고 하자 그는 알겠다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또 왔습니다. 그때도 아직이라고 하자 그는 또 알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이순옥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현수막이 완성된 것은 그가 처음 온 다음 날이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사장이었고 사장은 나중에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군인 양반이 경리 아가씨한테 관심 있는 거 나만 몰랐어? 이순옥은 빨개진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그것이 두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무혁은 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고 로맨틱한 제스처 같은 것은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순옥 앞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인쇄소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것, 이순옥이 야근하는 날이면 따뜻한 국물을 사들고 나타나는 것,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걸어가는 것. 그런 방식으로 강무혁은 이순옥 곁에 있었습니다. 이순옥은 그런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막내딸로 태어나 항상 스스로를 챙겨야 했던 이순옥에게 누군가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강무혁이 처음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8달 만에 이순옥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옥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무혁이 옆에 있었으니까. 아니, 더 정확히는 두려움이 없을 만큼 그를 믿었으니까. 이순옥이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강무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 이순옥은 좋았습니다. 사랑한다거나 잘 될 거라거나 하는 말보다 그 짧고 무거운 말이 강무혁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두 사람 편이 아니었습니다. 강무혁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비역 장성 출신으로 서울에 상당한 재산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아들이 군에서 출세하기를 바랐고 그 출세를 위해 이미 다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군 출신 명문가의 딸과의 약혼이었습니다. 강무혁 본인도 알고 있던 약속이었습니다. 다만 이순옥을 만나면서 그 약속을 잊으려 했던 혹은 외면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순옥의 임신 사실이 강무혁의 집안에 알려지던 날 강무혁의 아버지가 직접 이순옥 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순옥은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배가 조금 부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강무혁의 아버지는 서울 시내 호텔 커피숍에서 이순옥을 마주 앉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3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순옥은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눈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지우고 무혁이와 연락을 끊으십시오. 앞으로 좋은 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남자 앞으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아이는 낳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무혁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로부터 3일 뒤였습니다. 그는 이순옥의 자취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옥은 문을 열었고 강무혁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순옥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짓눌린 사람의 그러면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 순옥 씨, 강무혁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이순옥은 그 뒤를 듣지 않았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첫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으니까. 지금 당장은. 그 말이 이순옥에게는 영원히처럼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이순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무혁은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이순옥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냥 가세요. 강무혁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순옥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무혁은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멀어졌습니다. 이순옥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생명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순옥은 그 작은 움직임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 아이가 태어난 것은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이순옥은 딸의 이름을 서진이라고 지었습니다. 쪼그러지는 해가 가장 아름답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순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사흘 뒤 강무혁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순옥은 그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를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다고. 강무혁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대신 며칠 뒤 작은 상자 하나가 이순옥의 병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별 모양의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 아이에게 걸어주세요. 내가 만든 겁니다. 오른쪽이 좀 삐뚤어졌어요. 미안합니다. 이순옥은 그 메모를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펜던트를 꺼내 갓 태어난 딸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아이의 목은 너무 가늘어서 체인이 헐렁했지만 이순옥은 안전핀으로 길이를 줄였습니다. 이것만큼은 아이에게 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아도 이것만큼은. 그로부터 2달 뒤 강무혁의 아버지가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5천만 원. 명목은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순옥은 다음 날 전액을 이체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날 이순옥의 통장에 남은 돈이 42,000원이었습니다. 이순옥은 통장을 들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옆 요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순옥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돈은 이 아이를 없는 셈 치겠다는 돈이었습니다. 시끄럽게 굴지 말라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받는 순간 서진은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옥은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는 세상에 당당히 존재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무혁은 군에서 빠르게 진급했고 결국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순옥이 뉴스에서 그 얼굴을 처음 본 날 그녀는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밤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순옥은 뉴스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강무혁도 이순옥을 잊으려 했을 것입니다. 새 가정을 꾸렸고 아이도 생겼고 권력의 자리에서 바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이 되면 서울 어딘가의 낡은 동네를 향해 무언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신 확인 없이 반송된 기록만이 매년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옥은 매년 돌려보냈습니다. 끝까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이 이야기의 전모를 알게 된 것은 강무혁의 두 번째 조사가 끝나고 사흘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강무혁의 변호인이 서진에게 봉투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써달라고 했습니다. 수사관님께 전해달라고.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투박했습니다. 말을 글로 바꾸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서진은 사무실 불을 다 끄고 혼자 앉아 그것을 읽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과 내가 해야 한다고 믿는 것 사이에서 언제나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고 그것이 나를 이 자리에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서진 씨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펜던트의 별이 삐뚤어진 것은 솜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처음 만들 때 손이 떨렸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무서웠습니다. 아비가 된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 떨림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순옥 씨에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서진 씨는 알아도 좋을 것 같아서. 서진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펜던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오른쪽 꼭지점이 짧은 별, 손이 떨려서 삐뚤어진 별. 서진은 그것을 손바닥 안에서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 그 작은 금속 조각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순옥의 20년, 강무혁의 20년, 그리고 오서진의 20년이 모두 이 삐뚤어진 별 하나 안에. 상처가 아무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갑자기 다 나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어떤 날은 나아지는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다시 도로 아프고 또 어떤 날은 아픈지 나은지조차 모르겠는 채로 그냥 하루를 보내고 그 하루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멀리 와 있는 것입니다. 서진과 이순옥에게 치유는 그런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강무혁에 대한 공판이 시작된 것은 그의 봄이었습니다.
법원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렸고 서진은 수사 담당자로서 매 공판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괜찮았습니다. 수사관으로서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을 뒷받침하고 절차를 따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훈련해온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강무혁이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서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단정한 차림으로 왔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잃은 사람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단련된 자세는 여전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며 주변을 훑는 눈이 서진의 자리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이내 정면으로 향하는 것을 서진은 매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 번째 공판이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던 서진의 앞에 강무혁의 국선 변호인이 다가왔습니다. 사선 변호인단이 하나둘 손을 떼고 난 뒤 강무혁 곁에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사관님, 장관님이 전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요.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식 채널로 연락하세요. 그게 공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서진은 그제야 멈췄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순옥 여사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것을 장관님이 알고 계십니다.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시지만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20년 동안 멀리서 확인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서진의 가슴 어딘가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박혔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삼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빠르게 법원 현관을 향해. 집으로 가는 길에 서진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이순옥이 입원한 지 3주째였습니다. 무릎 관절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순옥은 처음에 극구 반대했습니다. 돈이 얼마냐? 나 그냥 좀 쉬면 낫는다.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서진이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결정해. 그 한마디에 이순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느새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이순옥이 침대에 기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을 보자마자 리모컨을 내렸습니다. 왔어? 밥은 먹었어?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먹었어. 엄마는? 나야 뭐 병원 밥 먹었지. 간이 하나도 없어.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언제나처럼. 하지만 서진은 그날따라 그 평범함이 조금 달리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혼자 지켜온 것들이 이 평범한 말투 안에 얼마나 많이 눌려 있는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엄마. 응? 서진은 잠깐 말을 고르다가 그냥 꺼냈습니다. 강무혁 알지? 이순옥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TV 리모컨을 내려놓는 손이. 알지. 내가 수사했어. 구속됐고 지금 재판 중이야. 알아. 뉴스에 나오던데. 서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순옥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놀란 것도 동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순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빛을 바라보다가 이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진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것이 확인이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수사하면서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말했어. 이순옥은 한동안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의 눈에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인지 원망인지 슬픔인지. 하지만 서진의 눈에 있는 것은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아닌 그냥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옥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안해. 서진은 즉각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아니, 말해야 해. 이순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 2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결정한 거야. 말하지 않기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근데 내가 그걸 알면서 그 사람을 수사한 거잖아. 얼마나 힘들었을지.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평생 일한 사람의 손. 서진이 알고 있는 가장 단단한 손. 힘들지 않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순옥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옥은 그 거짓말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진의 손 위에 자신의 다른 손을 얹었습니다. 서진아. 응. 엄마가 그 사람 원망한 적 없어. 알지?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떠난 게 아니었어. 그때 그 사람은 그냥 겁쟁이였어.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게 나쁜 건지는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혼자서도 괜찮았거든. 너만 있으면 괜찮았어. 서진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엄마 있으면 괜찮았어.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맞잡은 채로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의 하늘이 주황에서 자줏빛으로 그리고 천천히 어두워져 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면회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강무혁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날 서진은 법정 밖 복도에서 판결문을 들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7년. 그것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서진은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판사의 몫이었고 사법의 몫이었습니다. 서진의 몫은 증거를 모으고 수사를 완수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강무혁과 스쳤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고 강무혁은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 앞을 지나치는 순간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강무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무혁의 눈에서 서진은 읽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동정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보지 못한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기 전에 눈에 담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딱 그만큼만 바라보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서진이 줄 수 있는 전부였고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퇴근 후 시장에 들렀습니다. 이순옥이 좋아하는 황태 한 마리와 두부 한 모, 그리고 달달한 식혜 한 캔을 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로수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고 퇴근길 사람들의 옷차림이 조금씩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봄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치유란 이런 것이구나. 극적으로 무언가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시장에서 황태를 사고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것, 어머니에게 밥은 먹었냐는 질문을 받고 먹었다고 대답하는 것,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봄이 와 있는 것.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삐뚤어진 별. 손이 떨려서 삐뚤어진 별. 서진은 입술 끝을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완성됩니다. 어느 날은 아직 겨울인 것 같더니 다음 날 문을 열면 공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바람의 결이 다르고 햇빛의 온도가 다르고 길가의 나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연두색을 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직 아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웃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웃기 시작했는지도 모른 채로. 오서진의 봄도 그렇게 왔습니다. 강무역의 1심 판결이 확정되고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이순옥의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 후 재활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순옥은 퇴원 수속 내내 간호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건넸고 병실 청소 아주머니에게도 허리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서진은 그 옆에서 짐을 챙기면서 어머니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대접받는 자리에 있든 아닌 자리에 있든 이순옥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폐지를 줍다가도 지나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했고 시장 좌판에서도 손님이 오기 전에 먼저 웃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수록 마음만큼은 더 넉넉하게 쓰는 사람. 서진은 그것을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며 자랐고 그것이 자신 안에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지를 수사관이 된 뒤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병원 현관을 나서는 순간 이순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박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순수하게 들렸는지 서진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오래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러게 이렇게 햇빛이 좋은 날이었나? 이순옥은 눈을 가린 채 잠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손을 내리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응. 오늘 날씨 좋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별 의미 없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딸과 함께 이 햇빛 아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응, 좋다.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이순옥이 퇴원한 그 주에 서진은 이사를 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큰 집이 아니었지만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내내 햇빛이 거실 바닥에 깔리는 집이었습니다. 서진이 그 집을 처음 보러 갔을 때 부동산 중개인이 장점을 설명하는 내내 서진은 그냥 창문만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는지만 확인했습니다. 이순옥이 처음 그 집에 들어서던 날 거실 바닥에 깔린 햇빛을 보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그 자리에 서서 발치에 내려앉은 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 이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진 것을. 이순옥은 평생 햇빛이 들지 않는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습기가 차고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나던 그 방에서 그것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자신의 자리가 원래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 상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옥도 잠깐 후에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종일 짐을 풀었습니다. 밥을 시켜 먹으면서 어디에 뭘 놓을지 티격태격하면서 이순옥이 서진의 살림 방식에 혀를 차면서 서진이 어머니 잔소리에 투덜거리면서 그 모든 소란 속에 따뜻한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옥이 손을 뻗어 서진의 머리카락을 한번 쓸었습니다. 아이 때처럼. 서진은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응. 엄마, 행복하다. 서진은 정면을 바라본 채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해 가을, 서진은 뜻밖의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강무역의 담당 교도관을 통해서였습니다. 강무역이 수감 중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안에 특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20년 전부터 매년 보내려 했으나 반송된 금액의 전부를 복역 기간 중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 표명이었습니다. 수령인을 특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노인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전달된 짧은 메모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방식이라면 그 사람도 허락할 것 같아서. 서진은 그 메모를 이순옥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설립되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짤막하게 실리던 날 저녁, 이순옥이 밥상을 차리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뉴스에 재단 나오더라. 서진은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봤어. 그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황태국이 구수하게 끓고 있었고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옥이 국을 더 떠서 서진의 그릇에 얹었습니다. 많이 먹어. 알았어.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왔습니다. 이순옥의 무릎은 수술 후 완연히 나아져 이제는 동네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빠르게 걷지는 못했지만 천천히 걷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진은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걷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한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이순옥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저 꽃 이름이 뭐야? 강가에 피어 있는 작은 보라색 꽃들이었습니다. 글쎄, 제비꽃인가? 예쁘다. 이순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아이들이 뛰어갔으며 어딘가에서 음악 소리가 실려왔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머니의 옆모습, 햇빛을 받아 환해진 얼굴, 주름진 눈가에 자리 잡은 잔잔한 웃음,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는 모습. 이 사람이 20년을 혼자 버텨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연탄을 아끼고 쌀을 아끼면서 딸아이 학용품 하나는 아끼지 않으면서, 그리고 단 한 번도 서진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서진은 목에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쥐었습니다. 삐뚤어진 별, 오른쪽 꼭지점이 짧은 별, 손이 떨려서 삐뚤어진 별. 서진은 그것을 쥔 채로 생각했습니다. 이 별이 삐뚤어진 것은 어쩌면 나쁘지 않다고, 완벽하게 반듯한 별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손으로 만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자꾸 눈이 갔고 자꾸 손이 갔고 그러는 동안 이것이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고. 사람도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어딘가 삐뚤어져 있어서, 그래서 자꾸 마음이 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해 겨울, 서진은 처음으로 강무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릎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는 봄에 한강변을 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용서한다거나 이해한다거나 그런 말은 아직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가 꽃 이름을 물어봤고 저는 제비꽃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쁘다고 웃었습니다. 그것만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별은 아직 목에 있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순옥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현관까지 번졌습니다. 서진은 코트를 벗으면서 그 냄새를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왔어? 응. 손 씻고 와. 다 됐어. 서진은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밑에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의 일은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사건은 매일 쌓였으며 세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한 얼굴 위로 서진은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없던 것이 하나 생겨 있다는 것을, 입술 끝에 자리 잡은 작고 잔잔한 것, 그것이 이름을 불러주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서진은 거울을 보다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평온이었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먹어. 된장찌개가 뜨겁게 김을 내뿜었고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겨울 첫눈이었습니다. 이순옥이 창밖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눈 온다. 서진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얀 것들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발이 반짝였습니다. 응, 온다. 올겨울 첫눈이네. 그러네.
이순옥이 다시 밥그릇으로 시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첫눈 오는 날엔 소원 빌어야 하는데. 서진은 수저를 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소원. 오서진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 수사관으로서 이 나라가 조금 더 공정해지기를 바라는 것, 어머니가 오래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내년 봄에도 한강변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밥상 앞에 어머니와 마주 앉아 첫눈을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에 서진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이 온도가, 이 된장찌개 냄새가, 이 창밖의 눈이, 이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 더 오래.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딱 한 박자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엄마 빌었어? 응. 너는? 나도. 이순옥이 씩 웃었습니다. 뭐 빌었어? 비밀. 에이, 딸이 엄마한테 비밀이 어딨어. 엄마도 비밀이잖아.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소란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크지도 길지도 않은 밥상 앞에서 나오는 조용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오서진과 이순옥의 첫 번째 봄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반드시 왔습니다.